25년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뜨거운 감자도 이제 굉장히 요즘에 달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소득 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는 20년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23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변화가 없다면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세법 전략에서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세무적 관점에서 금융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세 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GPT한테 물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에서 얻은 이익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라는 개념을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축이라던가 원금 보장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그룹과 2그룹이 있는데요. 1그룹, 2그룹.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1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없었던 게 이제 다 새로 생긴 거죠.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게 대표적으로 비과세였는데 이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를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본공제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 이제 세율을 계산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첨가됐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세율은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2%, 3억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27.5%, 둘 다 지방세 포함입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22% 이상 수익률을 못 올리면 원금 수준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단점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손익통상 기능, 이익과 손실을 이제 상계 처리해서 남은 순수익, 순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기본공제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데 부분도 이제 포함되고 결성금 이월공제,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얘는 5년간 결성금에 대해서 소득에서 공제를 한다. 자, 단점은 우리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같은 경우 반기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게 금융회사에서 이제 의무가 부과되는 케이스고요.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는 반기별 예정신고, 추가 납부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접 여러분들이 요거를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이 되고 첫 번째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원천징수 같은 경우 반기별의 원천징수를 해버리게 되면 귀찮은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투자라는 개념이 계속 자산이 좀 투자 수익이 올라가서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게 재투자가 안 되는 개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리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보겠습니다. 세금은 되게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연말정산을 하거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를 하실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근데 여기서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해서 어떤 투자 상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이 초과돼 버리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투자 세율 개념만 가지고 또 요거를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고로 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구분법은 제가 상단에 카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고, 가장 우리가 회피해야 될 거는 종합과세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인데, 근데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자 부분, 그 다음에 배당 부분, 요 2개는, 따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가 됐을 때는 이게 종합과세에 합산이 됨으로 해서 누진세 폭탄을 맞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컨트롤 해드리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이래 왔죠.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라던가 고소득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선호했던 게 ISA 계좌,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종합과세에 최대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했죠. 근데 참고로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경우는 올해 세법 개정되면서 연간 수령 시점에서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과세하고 이제 분리과세를 이제 계산하는 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되신 분 중에서 보시게 되면 강남권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구매 주식 많이 하셨었죠. 그게 수익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비과세라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버릴 수 있다. 이제 그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제 신설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 나올 때는 이게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법안이 다 통과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준비를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예측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1989년에 대만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했었습니다. 금투세를 했다가 이게 세율을 50%까지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대만 주식이 40%까지 폭락하는 바람에 이게 폐지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연말에 이게 내년에 시행이 확정이 되게 되면 올해 연말에 대규모 고액 자산들이 주식 투자 이런 데 됐던 부분들이 자금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빠진 자금을 어떤 용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또 컨트롤이 비과세 형태로 가능한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개념은 이게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기관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좀 아쉽죠. 왜냐면 개미는 기관을 절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의 현실이고요. 어차피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투자 쪽으로 이제 가는 방법이 맞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세금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리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내 자금들을 어떻게 절세 전략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